네,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기본형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 1년에서 2년 6개월로 강화됐습니다. 두 가지 특별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는 최대 7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5년 내 재범의 경우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산업법에 따라 도급이나 안전조치 미비에 따른 양형기준도 확정했습니다. 상당 금액 공탁이 감경인자에 삭제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해도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대폭 낮춰주는 유전무죄의 상황이 일어나곤 했으나 이제 이를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본형이 6개월에서 겨우 1년으로 상향된 것은 유감입니다. 최대 2년 6개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으나 모두 집행유예가 가능한 기준입니다. 양형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종정 양형 기준에 따른 사망사고에 대한 선고 217건 중 실형 4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유예였습니다. 결국 처벌이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영대는 처벌이 강화됐다며 엄살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최대 10년 6개월은 법정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5년 내 재범 시 형의 절반을 가중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형량을 산술적으로 합한 것일 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양형기준 변경안은 여전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양형기준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반영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 범죄를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 묶어놓는 범죄군 설정 때문입니다. 이번 양형기준 변경안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정해지는 양형기준도 과실치사의 한 부분으로만 치부되어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가 과실치사여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반사회적인 고의범죄로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향후 산업안전보건 범죄와 기업의 중대재해 범죄는 반드시 독립범죄군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엄정하게 양형기준 변경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4월 임시회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LH 땅 투기 사건에서 비롯된 모든 투기 사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끝내 불응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입니까? 4.7 재보궐선거 전략입니까? 부족한 것이 논의할 시간입니까? 법 제정 의지입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님, 2013년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수많은 논의, 토론, 공청회가 있었는데도 아직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300명 국회의원 모두 전수조사 해보자고 당당히 말씀하시던 기계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이 수년간 무산되는 동안에도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를 국민의힘이 짓밟고 있는 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늦추는 모든 행위는 이 법 제정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월 임시회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제정당이 참여해 개회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남은 3월 임시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즉각 4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임금은 노동자의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노동계약의 주된 목적이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채권, 채무관계를 넘어 노동자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체불 노동자 수와 체불 임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5,830억 원에 달하고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29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IT 게임 업계는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상시적인 권고사직이 만연한 곳입니다. 웹디자이너 과로 자살이 발생한 ST 유니타스는 고용노동부의 2차례에 걸친 근로감독으로 체불임금 14억여 원이 밝혀진 이후에도 최근 2년간 12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또 체불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시 근로감독에 나선 이유입니다. 평촌에 등대 펄어비스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습 임금체불 게임 업체 해머 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97건, 체불임금액은 17억여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일했던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공고사직 형태로 음성적인 사직 강요로 권리침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IT, 게임업계에 만연한 상시 공고사직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9년 양질 일자리 창출로 대통령 표창을 시상한 펄어비스에서는 당일 공고사직이 일상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만연한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공고사직 방식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 공고사직 방지법에 대한 공동 발의를 요청합니다. 임금체불방지법은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체불당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사업주를 사법 처리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지연이자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직자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금체불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지급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체불기업에 대해 합병, 신규 사업의 개시, 신주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 확대를 제한했습니다. 체당금 지급 범위의 제한을 삭제해 노동자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부당 공고사직 방지법은 공고사직 형태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동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였습니다. 사직 의사 표시 이후 14일 이내 철회가 가능해 노동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정의당은 이랜드 310억 원, 파리바게뜨 86억 원, 넷마블 44억 원, 쿠팡 14억 원, 피자헛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되찾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입니다.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는 기업들이야말로 우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입니다. 임금체불은 임금절도입니다. 공고사직 형태의 사직 강요는 해고 회피용일 뿐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중대 범죄 행위인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합니다. 사직 강요로 악용되는 상시 공고사직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법안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 더 많은 시민이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경북 상주의 한 도로에서 개를 차량 뒤에 매달아 끌고 다닌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3층 높이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이 동물 학대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라는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동물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정황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람과 달리 피해 당사자인 동물은 직접 증언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에서 동물학대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해 피학대 동물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사 매뉴얼에 다양한 동물학대 사례와 수사 시 단계별 대처 방안이 담겨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 만들어진 수사 매뉴얼은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의 지적을 수용한 경찰청은 수사 매뉴얼 전면 개정에 나섰고 최근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을 발간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입니다. 동물보호법 조항 설명에 그쳐 실효성에 의심을 들게 했던 기존 동물학대 사범 수사 매뉴얼보다 진전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동물학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를 포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개정돼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개정안에는 동물 대상 범죄 관련 풍부한 하급심 판례가 수록돼 있어 경찰들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해 동물보호법 위반 구성 요건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동물 대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매뉴얼이라도 이를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경찰들이 개정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찰 직장 교육에 포함시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 대상 범죄 벌칙 해설 발간을 통해 동물 학대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당 대표들까지 모두 나서서 일제히 투기 근절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첫 단추부터 제대로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의 오만과 무감각을 사과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뒤늦게나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가 10년 동안 묵혀온 법입니다. 또 검찰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태 초기인 4주 전에 이미 다 나온 얘기입니다. 초장부터 총력을 다했어야 할 일입니다. 여론에 등 떠밀려 주춤주춤 여기까지 오는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투기 근절 약속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정의당도 힘껏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근절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한 다음 3가지 근본적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와 고위공직자들의 나태한 도덕적 기준부터 발본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부동산 재테크에 능하고 투기이익의 수혜자가 되어온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야말로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지탱해온 한 축이 아니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만연돼 있는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라는 도덕적 기준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득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알뜰한 전셋값 인상을 보고 당시에 전셋값 폭등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의 가슴에는 다시 천불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LH 직원들에게만 청렴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당연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과 모든 선출직 공직자 또 부동산 관련 공직자가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지키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도 이번에 반드시 제정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둘째, 강력한 불로소득 환수 대책이 강화돼야 됩니다. 정부 여당은 미흡하나마 종부세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은 투기를 옹호하는데 경쟁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하겠다.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아예 동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투기 이익을 옹호하는 편에 서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는 뒷걸음쳐 왔습니다. 당 따로 후보 따로 과연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보수 야당들이 보수 세력들이 난리를 치지만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OECD 평균인 0.37의 절반 정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현행 제도들을 제대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토지 공개념에 입각해 토지 불로소득을 과감히 환수하는 종합적인 조세 대책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을 대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확립해야 합니다. 3기 신도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토지 투기로부터 집 투기로 옮겨간다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속에 과연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외침에 확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위한 재정 대책 마련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20여 개국의 수장들과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은 팬데믹 조약 관련 정상 명의 공동기고를 발표했습니다. 공동기고문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정부나 다자기구도 혼자서는 이런 위협에 대처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앞으로 닥쳐올 보건 위기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서 새로운 국제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1년도 더 지난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이런 공공면역의 책무를 자각하여 공동기고를 발표한 점을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면역은 글로벌 공공재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현재 국가 간 백신 불평등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량의 3분의 2는 고소득 10개국의 몫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소득, 저소득 국가의 집단 면역은 2022년에나 겨우 점쳐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백신의 생산 역량이 있는 제약사들 간 협업을 통한 공급의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여기에는 지적재산권 규범이라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정한 가격의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에 대한 보편적 공평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조약을 만들기 전에 지금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약칭 트립스 협정 조항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공식적으로 WTO에 이런 트립스 협정 유예안을 제안했고 WTO의 164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이런 유예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또한 비슷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 일부 조항 적용의 일시 유예 촉구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의당 6명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래에 닥쳐올 인류 공동의 위기에 국제사회가 공공면역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트립스 협정의 일부 조항 적용 일시유예 촉구 결의안에 함께해 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은 구호가 아닌 실천임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손실보상제 관련해서 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을 늘렸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2차, 3차 지원 때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던 농민들은 자영업의 매출 하락과 함께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지만 기준도 불분명한 5대 피해 분야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보편적 지원 또한 0.5헥타르 이하 영세농가 대상으로 지원하는 30만 원에 불과하다며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간힘으로 배달에 집중해서 매출은 쥐꼬리만큼 늘었지만 배달비로 인해 실제 수익은 줄어든 상인들, 그리고 이미 폐업으로 밀려난 상인들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가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4%인 1,257명이 빚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절반에 달하는 618명은 빚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사회 방역을 위해 상인들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런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협조하겠습니까? 손실보상제와 소급 적용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4월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이재용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중단 공고 관련된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해 여론전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론은 수사중단 권고였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삼성의 여론전 도구로 전락한 모양새입니다.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은 공익신고에 이루어진 수사로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가 7대 7이니 기소는 부결이라는 이재용 부회장 측의 논간에 검찰은 더 이상 장단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명히 지정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고서야 세상에 그 누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다시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마약류 투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수사심의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그것도 자기 회사와 나라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벌릴 상상을 하겠습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은 자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